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캠핑장에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휴가철을 맞아 되도록 소규모로 이동하고 또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피서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우려됐었던 여름 휴가 재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봅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 늘어 모두 14,269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2일, 17명 이후 38일 만인데요. 이달 들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에서 60명대를 오가다가 지난 25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 그 노동자들과 러시아 선원이 대거 확진되면서 100명대로 다시 올랐다, 감소세로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이 11명으로 8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권에서 들어온 환자가 9명, 미국이 2명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는 7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서울에서 3명, 경기에서 4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의 경우 종로구 신명투자와 송파구 모임 등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저녁 경기도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남성이 숨지면서 301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격리 중인 환자는 837명, 위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에 또 7명의 신규 환자가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요.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돼 모두 1,5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시도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2명, 기타 2명,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 1명, 강남구 사무실 K빌딩 관련 1명 등입니다. 서울시청 관련 건으론 지난 27일 역사재생 자문위원이 확진된 이후에 현재까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접촉자 3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확진자가 다녀간 시청 1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66명을 대상으로도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5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야영장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피서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또 야외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하던 6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거주자가 4명, 강원도 거주자 2명 등인데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홍천의 캠핑장에 모여 친목 모임을 갖는 등 모두 6가족 18명이 캠핑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3가족 외에 나머지 캠핑 참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야영장들은 다른 피서지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그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장비도 숙소도 모두 따로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지에선 야외라고 하더라도 단체 식사나 대화 같은 밀접 접촉이 가능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되도록이면 휴가지에선 한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이동하고 또 단체 식사를 삼가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해변이나 산 같은 여름철 그 피서객들이 많이 찾게 되는 다른 휴가지에서도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확진자들의 정보를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그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난 뒤에는 개인정보나 이동 경로 같은 정보를 삭제하는 지침이 지금 발령됐는데요.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제 그만 지우개라는 인터넷 모니터링단을 꾸려 지난 8일부터 3주간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관련 정보 300여 건을 찾아내 삭제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모두 3차례에 걸쳐 정보 삭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112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시는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삭제 요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라크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70여 명이 오늘 추가로 귀국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24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290여 명이 귀국한 뒤에 추가로 귀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잠시 뒤 오전 9시 30분경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비행기 내에선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별해 좌석을 분리하고 또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근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줄어서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대규모 확진이 있었다가 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또다시 확산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확진자가 줄었을 때 방심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다 같이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른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스스로 치료비를 좀 부담하게 하고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그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네. 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그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 지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치료 경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프로야구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리 두기가 또 잘 지켜지지 않아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28일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중들이 응원석인 일루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요. 롯데가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3루 쪽과 내야 일반석에 예매는 진행하지 않고 1루 쪽에 팬 한 1,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는 지난 5월 5일에 개막한 이후에 거의 3개월 가까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지난 26일부터 관중석의 10% 정도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서 유관중 경기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불과 이틀 만에 이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비판에 좀 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이번 주말부터는 또 국내 프로축구 또 K리그의 경우에도 야구와 같이 그 제한적인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는데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을 할 때는 비말, 즉 침이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관람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자꾸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경기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경기장 안에서 취식을 할 수 없다든지 육성으로 응원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집단 발병이 좀 생길 경우에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생활 방역이 무너지면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추가적인 제약도 좀 많다는 점도 더불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롯데 사직구장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하면서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초기에 좀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불미스럽다 경고를 한다고 전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KBO 사무국도 경고했는데 롯데는 이제 예매 좌석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구단들도 다음 주 초에 다 같이 모여서 좀 방역 점검 회의를 하고 방역이 대책에 좀 미흡했던 점이랑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래저래 요새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기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좀 더 다잡아야 할 시기인데 이런 와중에 또 캠핑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정말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한시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건데 네. 방역 당국은 야외라고 해도 캠핑장 텐트와 같이 산밀한 환경, 밀접, 밀폐, 밀집한 공간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캠핑장 관련 확진자가 6명 나왔습니다. 네.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함께 캠핑을 한 6가족 18명 중에서 6명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6가족이 함께 캠핑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은 결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단위 또 한 가족 단위로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즐겨라. 방역 당국이 이렇게 미리부터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단체로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하기 때문인데 이때 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도 그랬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이렇게 야외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국 해수욕장에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변과 산 이렇게 이동할 때에도 좀 감염 수칙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런 우려감은 또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또 유럽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해안과 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다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즘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뭐 규제도 규제지만 스스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서 방역 당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할 행동 3가지를 다시 정리했는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하고요. 또 휴게소와 음식점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야 하고 사람 간의 거리 두기는 2m 이상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2m 거리 두기, 또 더불어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침방울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 수칙입니다. 또 실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힘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휴가철을 맞아서 또 꼭 기억해야 할 점, 또 피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금사항에 대해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을 가지 말아달라 방역 당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밀폐, 밀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에서는 혼잡한 시간대를 좀 피해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을 좀 제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코와 입은 꼭 밀착이 된 상태로 해야 하고요. 예. 마스크를 쓰고 벗고 난 전후로도 좀 손 소독을 해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전에 또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안전신문고 제도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 지금까지 뭐 어떤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네, 최근 주요 사례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구수라는 굿닥에서 10여 개의 방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는데 네.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좀 일을 하고 있었다. 또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좀 밀집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든지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안전신문고에 좀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조금씩 찾아가는 길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매일매일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서 문화 관련 일정을 소화했군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 일정을 소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침체된 전시, 공연 업계 좀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 부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해서 특별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백신 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안전이 우선인 만큼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리도 백신 확보와 개발에 물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100m 경주처럼 속도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급할수록 안전을 돌아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학적인 근거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또 완벽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예. 현재 지금 좀 추이를 보면 러시아에서는 자체 개발한 두 종류의 백신을 각각 9월과 10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또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실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이 백신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집단 면역의 문제인데요. 집단 면역을 시도했던 스웨덴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 빈민가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다소 놀라운 소식도 들어왔군요. 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 빈민가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뭄바이시 당국은 지난달 다흐시르와 챈부르, 마통가 등 3개 지역 주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좀 했는데요. 네. 이 결과 주민들의 약 57%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민가 외의 지역의 항체 보유율은 한 16%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이 특정 지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항체 보유율이 한 60%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사실로 좀 밝혀지게 되면 뭄바이 빈민가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체 보유율을 지닌 집단이 인도, 그것도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워낙 뭐 기본 위생 시설이 좀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네.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뭄바이 빈민가는 공중 변소 한 곳을 무려 80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젊고 코로나19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곳 마을에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크게 줄어든 걸로 알려졌고요.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5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심층적인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 사례 모두 나란히 줄어들면서 통계상 수치 자체는 대폭 줄었는데 이 기존의 수도권 집단 감염지를 중심으로는 확진자가 꾸준히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예, 러시아 선원 이런 분들이 지금 안정되니까 해외 유입도 많이 줄어서 11명이고요. 국내가 7명인데 전부 수도권입니다. 서울 3명, 경기 4명인데요. 예.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수도권 감염으로부터 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 깜깜이 환자, 감염은 불명의 환자 수가 지금 뭐 대략 6%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네. 사실은 전체 비율로 보면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이것이 숨은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예. 또 이번 휴가철을 맞아서 만약에 이 깜깜이 환자들이 또 전국적으로 다른 데 가서 감염을 시킨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확산의 위험이 있는데 실제 지금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제 홍천에서 세 가족 6명이 집단으로 감염이 됐거든요. 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캠핑장에서의 감염 이것이 일어난 것 또 이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그 캠핑장을 가서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 더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 휴가철 잘 지내지 않으면은 전국적인 확산 또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그 해외로부터 입항한 그 선박들에서 외국인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는 기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계속해서 감염자가 워낙 대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 8일에 입항한 러시아 어선 페트로원호에서만 12명이 추가돼서 전체 선원 총 94명 중 4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 8일에 입항한 이후에 거의 3주가 넘은 상황인데 이제야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은 잠복기가 길었다고 봐야 하는 건지요? 네, 잠복기가 길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절반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격리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주가 지난 시점인 앞으로도 격리 중인 선원들 중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은 어쨌든 간에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지역사회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박 수리 직원이 승선을 한 다음에 일단 8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고요. 그 8명의 확진 환자로부터 동거인이나 혹은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 검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 선박으로 항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PCR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네네. 8월 3일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 이 강양구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8월 3일부터는 러시아 선박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항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이 러시아 선박에서의 확진이 많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하반기에 해외 선박 3만 7천 척 이상이 국내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항만 방역과 관리에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네, 이게 지금 방역 위험 국가로 지정된 데는 전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것만 갖고 꼭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48시간 이전에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양성으로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박의 특성상 만약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은 굉장히 넓게 퍼지고 그렇죠. 또 잠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항만에 도착했을 때 만약에 확진자가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그 나머지 음성인 사람들도 격리를 잘 시켜야 되는데 예. 이번 지금 아까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의 확산을 우리가 잘 격리시키지 않는다면은 넓게 퍼지고 또 그 배 안에서의 환경 오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 배 안으로 보면은 완전히 오염된 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갖고서는 꼭 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항만 검역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국민들하고 접촉할 부분들을 확실히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승선을 하면서 그 동선이 겹칠 만한 부분들은 완전하게 소독을 한 후에 승선하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들이 실제 이 검역을 할 수 있는 배 자체도 검역선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검역선부터 인원, 장비 이런 것들 다 뭐 돈이 들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예.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이 항만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일 취약한 곳이 항만인 거 보이고 네. 실제 인천에서도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천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또 인천 이외에도 작은 항구들도 분명히 배들이 화물선들이 들어오는 항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해서 완전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세세하고 꼼꼼하고 또 강화된 항만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시간과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베트남인 3명이 자가격리 중에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지요.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베트남 국적의 지인도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 사례도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국내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한 조사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처럼 이주 노동자들로 인한 집단 감염 발병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예, 그렇죠.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왔다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방역 당국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은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불법 체류자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해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설사 신분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이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방역과 관련된 법을 개정을 했었는데요. 이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겠다라고 법에다가 아예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인데다가 어쨌든 간에 한 푼이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검사에 응했다가 만약에 확진 환자가 되면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방역 당국이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도 누가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방역 당국에 구멍이 되고 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치료비를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이 정책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강 기자님은 약간 그 회의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네, 회의적입니다. 이제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백순영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제가 말씀을 네, 드렸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자꾸 정세균 총리나 혹은 정부 여당에서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신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진료나 치료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일부러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 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네네.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방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위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나 혹은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번에 그 숙소를 이탈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고
또 평소에 뭐 위생이라든가 방역에 신경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손을 들어서 검사를 해서 격리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예. 그걸 아예 봉쇄해버리는 조치니까 오히려 우리 방역을 더 위험하게 하는 조치를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또 이와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그러시죠. 이것이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라든지 직장들을 전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해서 취약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즉 아픈 사람들은 빨리 가서 진단받고 내가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자비로 한다 그러면 내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중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내 인생 자체가 다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적인 결정이고요. 이런 네. 결정을 그냥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물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이 외국인들은 자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런 논의도 없이 무조건 결정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해외 유입 사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유입 사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치료비 부담 문제와는 또 별개로 이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생활시설 역시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 또 그 새로운 생활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생활시설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다 체크를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이분들이 만약에 불법 체류자들이랑 또 접촉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려면은 이런 생활시설을 했을 때 완벽하게 소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베트남 사람들 3명 탈출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탈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했다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CCTV가 뭐 그렇게 비싼 장비들도 아니고 이런 CCTV라든지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요. 예. 또 시설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뭐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서로 간에 접촉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면 큰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완벽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올해 예비군 훈련이 하루로 축소돼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기한 연기를 해왔던 예비군 훈련이 이제 오는 9월부터 일정을 축소해서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하루 4시간만 참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하루 동안의 단체 생활을 강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처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일단은 지금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직접 가서 훈련을 받으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4일간 훈련을 받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5, 6년 차 같은 경우에는 1일이나 2일에 걸쳐서 훈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일일 4시간만 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게 지금 변경된 지침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일을 4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아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동원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을 4시간이라면은 기껏해야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듣거나 예. 혹은 강당에서 아니면 이렇게 소그룹별로 뭐 응급처치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훈련이 아마 할 수 있는 훈련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훈련은 예비군 훈련은 필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예비군 훈련을 하루 4시간 훈련으로 줄였는데 그 4시간 훈련도 형식적인 훈련이라면 방역을 위해서는 아예 4시간을 하지 않고 굳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강의를 듣는 것이니까 예.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혹은 온라인 예비군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그 이수 시간을
이수했다라는 증명만 하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 과연 뭐 직장인들이나 생활인들의 생업 시간을 뺏어가지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훈련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이 방역에 굉장히 오목한 상황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훈련을 해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집단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예.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형식적인 이런 자리를 왜 만드는가라는 또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내 발생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고요.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투자회사 또 지인 모임과 같은 작은 규모의 전파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또 8월 중순에는 며칠간의 짧은 연휴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그 5월 황금 연휴 이후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방역 당국이나 또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올 여름 휴가철이 제일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네. 시기가 잘못되면은 뭐 2학기는 물론이나 수능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휴가철만은 가족 단위 연인 정도의 소규모 여행을 꼭 가시는 네네. 것을 권해드려야 되겠고요. 또 지금 캠핑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방역을 지킨다면은 개인 수칙을 지킨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여요. 야외인데다가 마스크 쓰기 잘하고 거리 두기 잘하고 공동으로 식사 도구 같은 거 같이 안 쓰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 휴양지 부근에서의 이 클럽이라든지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실내에 밀집된 시설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일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럽의 휴양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스페인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올 휴양지에서는 좀 차분하게 음주를 하더라도 각자 연인끼리 가족 단위로 해서 음주를 하는 것이 좋으시겠고 이렇게 대규모의 음주 가무가 일어나는 일을 꼭 막아야만 이태원발 같은 클럽발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낼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앞서서 저희 TBS 곽자연 기자와도 뭐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벌써 그 캠핑장에서 그 6가족이 함께 강원도 홍천으로 캠핑을 갔다가 또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캠핑장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안심된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가고 예. 제일 야외이면서도 즐겁게 놀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지금 6가족이 같이 갔다는 것. 같이 갔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 숙소는 자기 숙소에서 아마 잤을 겁니다. 근데 서로 간에 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음식을 해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전부 마스크 안 썼을 거고 예. 거리 두기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설상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꼭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또 음식하고 먹을 때 그 식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시에 같이 쓰지 않고 뭐 쓴다면은 장갑 끼고서 일회용 네. 장갑 쓰고서 우리 꼭 뷔페에서 하는 식으로 잘 한다면은 그것조차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네. 지금 그것을 휴양지에서 캠핑장에서 그렇게 철저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세 군데가 이제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온 곳을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요. 일단은 지금 제주도에 관광을 갔던 외부인들을 통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휴가철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이 휴가 시즌을 통해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관광지의 여러 가지 업소들에 통해서 지역사회로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사례를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되는 사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휴가지를 가면은 이제 모이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성주점이라든지 이제 휴가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네. 놀고 즐기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들에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나 부산 클럽
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 곳곳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 또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들 있잖아요. 예. 뭐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들. 야외라 안심을 근데 하셨을 이제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는 어떠냐?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안전하고 실제로 야외 활동 중에 감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모이면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할 수도 있고,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뭐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같은 집단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이번 휴가철의 구멍들입니다. 예. 이 구멍들이 뚫리지 않고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휴가철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국내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요. 국내 첫 번째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이후에 검체를 채취해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초과 사망 분석 자료까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강 기자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초과 사망 분석 자료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시기의 사망률과 올해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의 사망률 추이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사망자 수가 특정 시기에 늘었다면은 그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 4분기 때 사망자 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고령자 사망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 초과 사망 비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유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방역 당국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초과 사망률을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2월, 3월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10%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 있냐면 코로나19 환자가 없었으면 응급처치를 받아서 살 수 있었던 응급 환자들, 예. 혹은 곧바로 제때 처치를 받아서 살 수 있었던 중증 환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그런 응급 환자들이나 중증 환자들이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또 그런 부분이 네, 있었겠군요. 그 비율 때문에 초과 사망자가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초과 사망자 숫자를 들여다보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보건 의료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혹시 미처 우리가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은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비율이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 굉장히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코로나19 환자들 때문에 생긴 의료 공백 때문에 대구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응급 환자들이나 중증 환자들이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겠네요. 향후 나오게 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WHO에서 코로나19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유행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북 경고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절성을 띠는 것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상황이 그런데 WHO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계절에 상관없이 여름에도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발표하는 것은 뒷북은 분명하고요. 네. 우리 전문가들 모두가 다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져 봐야 결국은 접촉에 의한 환자들이 많으면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예. 뭐 이것은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 우리 메르스도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온도라는 것이 물론 습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전파력 자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약해졌다고 그래 갖고서 이 전체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거 완전 뒷북이고 WHO는 왜 이렇게 전문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꾸 뒷북을 치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예, 예. 앞으로라도 이 예상 같은 것들은 좀 틀린다 할지라도 좀 과감한 예상을 할 수 있는 WHO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상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백신의 존재일 텐데요.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고 그런데 만일 개발이 되더라도 또 국내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빠르면 내년 9월쯤에 백신이 나올 것 같다. 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에게 국내 백신과 관련해서 서한을 보낸 그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백신은 제넥신의 DNA 기반 백신이고요. 이거 예. 일상 승인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그 회사는 사실은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잘 CMP라는 위탁 생산을 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긴 한데 네. 아직 전임상이고요. 예, 이것이 예. 실제 임상에 들어가서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최기영 과기부 장관께서 8월에 개발하고 9월에 승인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소설 쓰듯이 잘 간다면은 가능하지만 이 상용화라는 것이 얼마나 앞길이 먼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고 빨리 나오는 것은 좋겠지만 어저께 방역당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차근차근 진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좀 정책 당국에서 너무 급하게 언제라고 예상하실 것이 아니라 단계를 좀 잘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백신들이 지금 속속 개발 중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백신 개발 회사들이나 백신 개발 회사들의 이제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네. 만약에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백신이 있다 그러면 그 백신을 빨리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님께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또 유럽도 이 휴가철을 맞아서 2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풀었던 봉쇄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고요. 또 중국 역시도 5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내 대비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유럽이나 일본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유행을 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대비를 했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오더라도 그런 대비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유행이 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